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부딪히고 있죠. 지난 월요일에는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이 문제를 분석을 했고,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경제학 박사인 이해운 전 의원과 풀어보겠습니다. 응급실 문제는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새로운 사례들이 더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0분 동안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이 협치를 걷어차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회에 대한 인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예결위 때문에 국회를 찾은 모습 보시죠. 초선인 천하람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포옹까지 하는데요. 이 3선 국회의원 선배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몇 시간 전 한 라디오에선 이렇게 말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세 번 해도 이거 지금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제 아내도 아주 힘들었어 죽겠다고. 그리고 저도 좀 해보니까 이 국회에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전 직원 조회를 열고 자신이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한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냐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시고요. 제일 문제가 그 의료 인력이 문제인데 전공의 이탈 부분이 제일 크긴 합니다. 정부 당국에선 연일 붕괴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요.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요. 한 여성이 순간 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은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20곳 넘게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급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데요. 요즘 이렇게 위급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에 병원을 찾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응급실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응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기능도 있지만요. 교통 정리, 즉 급한 환자들을 해당 과에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기능을 사실상 환자에게 맡긴 셈이 됐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말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망언에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의사,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뺑뺑이 끝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계속 알려지고 있고, 정부와 또 의사단체에서는 서로 탓이다라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 끼어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의사들의 책임을 좀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곁을 떠난 데에서 출발을 했다. 네, 근데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겠냐라고 되물었거든요. 성치현 의원님.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죠. 당연하죠. 뭐 의사들의 책임도 저는 가볍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권한이 있는 곳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 있는 명패부터 치우시라. 거기에 더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명패를 아주 자랑스럽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할 거면 그런 걸 왜 뒀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본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2015년 메르스 사태가 그때 또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 그렇게 혼란을 자초했던 거는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었는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대형 병원을 찾아가서 대형 병원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병원이 좀 잘 수용을 해줬으면 국민들이 이런 혼란을 겪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유체이탈식 화법을 보여줬었고, 그 병원장이 90도로 인사하면서 사과를 했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굽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 같은데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입니까? 참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의 뭐 행태도 비판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무책임함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자들이 이렇게 큰 권한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일하라는 겁니다. 국가에게 이 폭력에 대한 합법적 권한, 독점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그 국민들의 목숨이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처리하라고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네. 이 상황에 와서조차도 의사들 탓이다, 전공의 탓이다. 저는 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는데요. 퇴임하신 이후에 그런 말을 했었죠. 대통령을 해보니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다. 비가 와도 내 탓 같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내 탓 같았다. 그런 것이 저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인드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의사단체에서도 대통령실의 책임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공유들도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대통령실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이런 풍자 섞인 공지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인영 의원님. 그런데 대통령의 지난 국정 브리핑을 보면 의사단체에서도 아예 협상 자체를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의사분들이 착각하시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도 의료 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이 과정이 길어지면서 피로도에 따른, 그리고 그 피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정부가 질타받고 있는 것이지, 네. 의료개혁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뭐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무책임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24년 동안 의료개혁에 손도대지 못한 정치권 모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년 동안 왜 안 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의료개혁 했으면 반드시 반발 있는 거 다 아니까 피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서 400명 증원 계획 세웠다가 결국 실패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일종의 회피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족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비공개로 의협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더라도 어려운 개혁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신 거네요. 이 문제를 지금 24년 동안 외면해서 이 청구서가 지금 빚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지금 또 외면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청구서를 맞이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예. 더 이상 외면해서는 오히려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이 빚은 더 커지고 감당해야 될, 국민이 감당하고 다음 정부가 감당해야 될 몫이 더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저는 이걸 책임지고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 여러 이제 사례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제 순간 접착제를 안약인 줄 알고 오인해서 투약한 여성의 경우에는 20차례 이상 진료 거부를 당하고 실명 위기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3살 남아는 10차례 이상 진료가 거부되고 결국 4시간 뒤에 120km 먼 병원으로 가서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60대 남성은 노동자인데요. 추락 사고가 있었고 9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사망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추석 연휴 때는 응급실 이용률이 약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교통사고도 많고 불을 많이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제 죽을 병 아니면 응급실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응급실 이용 비용을 대폭 올렸습니다. 네. 죽을 병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아프면 일단 급하게 업고 맨발로라도 뛰어가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근데 정부 인사 어떤 자는 응급실 이용으로 효도할 생각하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나 봅니다. 정부가 무능하니까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 보면 마스크 대란 터졌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렇게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병원, 약국 정보, 추석 연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어디다 이런 앱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의료체계 원활하다, 정부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정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때 눈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서글픕니다. 앞에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서 짧게 언급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400명, 500명 점진적으로 이렇게 몇 해에 걸쳐서 의사를 늘려가기로 했었는데 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한다라고 협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나간 방식에 대해서 전 세계가 칭찬을 했었죠.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일단 줄어들고 있다라는 추세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정부의 비상 진료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응급 환자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와 경증 환자의 방문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응급 환자의 방문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된다라는 보건복지부 2차관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응급 상황이라는 게 어떤 추세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냐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추세에 따라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정부에서는 감소세에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개혁신당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사시는 것이 아니고 용산 나라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마 기사도 많이 났지만은 제 주변에도 아이가 새벽에 다쳐서 응급실을 계속 삥삥 돌다가 결국은 하루 연차를 내고 느즈마키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쌓여지고 있고 뺑뺑이가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제때 들어갈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면 앞으로 점점점 그 책임과 효과들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과연 국민들께서 예상을 할 것인가 저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최근 이주영 의원께서 한 달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흉부외과 전공의가 107명에서 올해 1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네.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밖에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6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흉부외과 전공의뿐만 아니고 의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의료개혁 꼭 하고 싶었는데 과정이 너무 폭력적이었다. 다시 좀 진행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혁신당도 하여튼 가는 방향, 그러니까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분들하고 많이 말해보고 또 우리 이주영 의원께서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말을 해보면 사실 증원보다 의료 패키지 전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 그 의사분들하고 논의 끝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그냥 2,000명 딱 찍고 나는 이제 저 거대한 기득권과 싸우겠어라고 말씀만 하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협의가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인영 의원님, 어쨌든 정부는 지금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붕괴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위기 상황을 어쨌든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군의관도 오늘부터 투입이 됐고요. 그럼 뭐 군의관 투입이 본질적인 해법은 안 되겠지만 의료개혁의 주체인 정부로서는 의료개혁도 하면서 동시에 의료를 정상화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시 방편으로라도 군의관을 투입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는 의료개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의협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강대강 대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가 비공개적으로 의료개혁과 계속 접촉을 하는 이유가 이런 강대강 대화의 협상의 물꼬를 좀 터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 많은 고통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멈추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의료 체계의 붕괴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민의힘 또 거기에 발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물밑 협상 혹은 설득 과정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통계가 하나 오늘 나왔는데 월별 일평균 이용병원 선정 건수입니다. 이게 소방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환자의 이제 중증도를 파악을 하고 어떤 병원으로 이송을 할지를 결정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 이송병원 선정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급실의 이 뺑뺑이 사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그 2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가 이렇게 지난해 대비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셨죠?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결국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응급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고 다행인 건 뭐 사망 사건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나마 남아 있는 이 응급 의료 의사들이 뭐 이런 속된 표현으로 갈아넣고 있기 때문에 네.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붕괴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체 붕괴의 기준이 뭡니까? 10명이 더 죽으면 붕괴입니까? 100명, 1000명이 더 죽으면 붕괴입니까? 저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살리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죽게 되면 그거 자체가 붕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붕괴거든요. 근데 지금 저 데이터도 있지만 지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그런 데이터는 없다라고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제2송 건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2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제2송의 사유 중 가장 높은 게 전문의 부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는 사망자만 안 나오면 괜찮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버티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엄청 공포스러운 겁니다. 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다들 동의합니다. 근데 국가 정책을 추진할 때 아무리 그걸 선의를 갖고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안전권이 위협받는 상황, 그 경고등이 커지면 그걸 인지를 하고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그냥 이것은 개혁을 위한 진통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 대가로 지금 국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거를 빨리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추석 때 응급환자,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추석 때 이거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의관을 투입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고대 안암병원 방문을 했거든요. 현장 살피고 나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숨 소리가 좀 서로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야 협의기구를 만들자,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도 저도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이번 추석 응급 대란, 예상되는 응급 대란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안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김부엽 의원님. 예. 일단 이제 어쨌든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여러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어떻게 할지 그 계획도 궁금한데요.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 예상하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도 병원 방문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랬을 때 바로 현장을 가보려고 했는데 우리 의사 출신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지금 병원 응급실 재난 현장이다. 우리가 가면 더 번거로울 수 있다. 인력도 부족한데 괜히 가서 더 번거롭게 만들지 말자라고 했고요. 조국 혁신당은 어제 김선민 최고위원 포함해서 국회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은 국회가 나서야 될 때다. 여야, 정,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포함해서 숙의기구를 만들자. 네. 단순히 의사 증원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개혁 전반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국회의장께서 이 문제에 나서달라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다행히 여야 최근에 회담을 한 이재명, 한동훈 대표 두 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 같으니 네. 이 기회에 국회에서 의료개혁 대책기구, 숙의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인영 의원님. 네. 지금 여, 야, 의, 정. 그러니까 여당, 야당 그리고 은사단체, 정부까지 다 참여하는 의료대란 비상협의체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야권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구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일단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도 공감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현재 의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출범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 의사들 증원들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출범하는 과정은 다 좋은데 정치적 수사는 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여야가 정치적 수사가 빠진 채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협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실책이나 정부가 잘못된 부분에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비난이 좀 전 지금 더 강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비판과 비난은 잠시 접어두고 정쟁이나 정치 수사를 완전히 배제한 협의기구가 만들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적인 비판은 오케이. 하지만 발목 잡는 비난은 안 된다. 그리고 좀 건설적으로 일단 해결을 위주로 하는 그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내일 모레 방한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12번째 만남. 이번 정상회담에선 셔틀 외교 복원 등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다만 이 만남이 대통령의 여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이 부분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일본 정부를 뒷받침해주니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도 윤석열 대통령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부디 마지막 회담에서라도 친일 굴종 외교의 저자세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십시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왜 국민 세금으로 기시다 총리의 2인 파티를 해주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여론과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발전을 논의하고자 방한을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희망을 해서 성사가 됐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지난 3일에 나왔던 입장인데 6일부터 7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주말까지 이제 방한 일정이 잡혀 있죠. 성치훈 의원님. 그런데 임기가 거의 종료될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죠. 그래서 이 유능한 총리, 인기 있는 총리는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부 형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4년 만에 물러나는 겁니다. 물론 기시다 총리보다 더 짧은 임기를 채운 총리들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본 총리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은 임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성공한 총리라기보다는 유능보다는 무능으로 평가받는 총리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기시다 총리가 임기 막판에 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네. 그래도 본인의 임기 동안 성공적인 성과, 뭔가 성과를 냈던 곳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임기 4년 동안의 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곳, 그곳을 지금 한국으로 찍은 겁니다. 그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뭐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합의라든지 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도 한국의 그렇게 큰 반대를 받지 않고 방류를 할 수 있었던 네. 만약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도 계속해서 더 정밀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괴롭혔다면 그리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도 반대하면서 거기에 잘못되어 있는 한국인에 대한 정보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계속 바로잡으라고 괴롭히면서 기시다 정부가 그걸로 인해서 좀 흔들렸다면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을 남겨줬다면 지금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에게는 한국과 관련된 그 자신의 기억들은 다 성공의 기억인 겁니다. 성공의 외교적 성과인 겁니다. 마치 제 주변 사람들도 주변 친구들도 힘들 때 뭐 친정 찾듯이 본가 찾듯이 뭔가 임기를 앞두고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명예로운 태지는 아니다 보니 그럼 마음 편하게 자신이 잘 좋았던 그 성과가 있었던 한국 정부를 찾는다는 것이 엄청 씁쓸한 모습인 거죠. 물론 외국 정부에 대해서 외국 그 정상에 대해서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교라는 것이 항상 쌍방이거든요.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 총리에게 항상 주기만 했는가? 왜 퍼주기만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셔틀 외교가 마치 그 학생들의 이런 비아냥 그 표현처럼 이게 빵 셔틀 외교 아니었냐라는 비아냥을 듣는 거거든요. 이런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실패한 외교가 검증되는 것이 기시다 총리가 임기 말에 한국을 찾는 굳이 12번째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대통령실은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영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되묻고 싶은 게 일본 정치인이라서 싫은 건지 아니면 곧 퇴임할 정치인이라서 싫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 퇴임할 정치인을 만난 것을 싫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을 왜 만나셔서 그걸 왜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습니까? 네. 퇴임한 정치인 또 그 나라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의원 내각제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임기를 계속 보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임기가 떨어져 나간 은퇴한 정치인도 그러니까 총리에서 은퇴한 정치인도 여전히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는 후임 총리들한테 영향력 행사할 수 있죠. 또 그런 정치 체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기시다 총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는 게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일본한테 무조건 퍼주기만 했다. 아니죠. 지소미아도 복원했고요. 한일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도 저 복원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그 점도 분명히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받은 것도 꽤 많다. 그리고 퇴임할 일본 총리도 후임자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말씀이네요. 전성균 의원님. 네. 지금 어떤 것을 그러면 논의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여러 가지 의제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의 핵심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언론과 많은 분석가분들께서 의제를 분석하시지만 사실 내용은 없을 겁니다. 내용이 없을 거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3년차 대통령과 한 달 남은 일본 총리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아마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번 그 총리와 내용 중에 독도 문제가 만약에 거론이 된다면 제가 저번 주 나와서 광복회의 마찰로 인해서 긍정평가 부정평가에서 떨어진다고 말씀드려서 실제로 23%로 떨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독도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독도 문제는 일단 지금 거론 안 되는 걸로 제외된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뭐 알 수는 없죠. 자, 그러면 나올 게 별로 없고 성과가 없을 거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반론도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김민정 의원님. 왜냐하면
퇴임할 총리도 충분히 권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이 한일 관계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본은 저희가 일본이랑은 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군사, 안보 다 엮여 있습니다. 네. 그런 국가를 상대로 무조건 배척을 해서는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저희가 함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일본은 저희와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봐야 되고 지금 국제 관계가 블록 외교 상태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냉전 체제에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국제 무대에서 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반론 드리면 만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만나지 말라는 게 말씀은 아니고 다만 대화 나눌 주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양국 간의 협력 관계는 재확인됐다. 네. 상징적인 성과는 얻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이네요. 자, 김보엽 위원님. 예. 지금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동의에 사의를 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마지막 회담에서 감사 표시를 하고 갈 것이다라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그냥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사의만 표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어제 보도를 보면 사도광산 주변에 있는 향토박물관에 이런 표현도 전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인은 더럽고 게으르고 생활 방식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문제까지 포함돼 있는데 네. 이 문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와 협의를 거친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은 그런 표현이라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사도광산 문제가 왜 단순하지 않느냐면 그 전시의 강제성의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 조선의 노동자들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 이런 참혹한 현장에서 노예 같은 노동을 했다. 이 표현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건 확장이 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것, 식민지로 점령한 것, 이것 역시 강제성이 없다. 네.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을 한 거지 강제성이 없었다. 강제징용도 강제성이 없었다. 이 논리에 면죄부, 강제성을 담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주고 만 결정이거든요.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한 김태호 안보실 차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아까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선인들은 그랬다는 거 아니냐, 일본이 개화시켜준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외교안보 사령탑, 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담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회담이 될 텐데 그 이전에 어떤 것들을 논의했고 그리고 가장 논란도 됐고 관심도 집중됐던 2023년에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했던 정부의 발표 내용도 한번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눠가죠.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위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저 이제 이른바 남은 물컵 절반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여러 해석들이 당시에도 많았고요. 지금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었고 일본이 그 마지막을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성춘 의원님, 이게 채워줬다고 보세요, 일본에서? 잔이 채워졌는데 저는 한일 관계의 잔에 반잔 찼던 거를 채워주는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에서 보니 한국의 컵에 있던 반을 일본의 컵에 나머지 반을 다 따라줬다.
그러면서 한국의 잔은 비워진 게 된 것이다. 빈잔이 됐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과 소통해야죠. 배척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사 관련된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사 문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100% 사과를 다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유도리 있는 융통성 있는 태법도 찾아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되냐는 거죠. 왜 우리가 먼저 이거 우리가 그냥 포기할 테니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는 얘기를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먼저 얘기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모두 다 그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런 예. 차원에서 일본과의 그런 그 굴욕적 외교를 지적하는 것이지 일본과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일본과는 무조건 소통도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박지인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도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혀 채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잔을 우리가 스스로 내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과거사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빈잔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동의하세요? 김인영 의원님? 국민 감정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일 외교 관계를 개선하면서 저희가 얻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백색 국가 복원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일 관계 분명히 성과도 있었고 제가 반대로 요거를 묻겠습니다. 반일을 기치로 걸었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과연 일본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았습니까? 예. 외교적으로 오히려 더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더 손해본 거 아닙니까? 저희가 68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보다 수출액 총액을 앞설 수도 있다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아직까지 월등하다는 표현을 쓰긴 어렵지만 압도적인 국력을 갖춘다면 일본은 저희가 충분히 국민적 감정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박창대 대표께서 연설했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독도를 포기했다, 비공개 훈련 때문에 독도를 포기했다라는 발언도 되게 놀랬던 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미연합훈련을 비공개 아니라 취소하고 축소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안보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런 점까지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외교를 평가하고 다른 국가의 관계를 평가해 주시면 이 문제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사를 우리가 먼저 포기했다라는 것도 동의하지 못하시는 거죠? 과거사 문제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 문제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언급하고 계속 공론화시켜야 될 부분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김보여 의원님, 지금 차기 일본 총리 후보들의 면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포스트 기시다는 누구냐? 출마 확정자 5명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치적 경력들이 꽤 있는 무게감 있는 인사들입니다. 향후에 이런 인물들을 봤을 때 한일 관계 전망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상당히 어렵고 공부가 필요한데 제가 공부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일본 총리 후보로 젊은 분들 또 2-3분 정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누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더 어떻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시다 총리가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최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이어가려는 일을 할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이 제일 우려하는 대목은 뭐냐면 2025년이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습니다. 내년이네요. 예. 그래서 한일 양국이 신한일 선언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관련된 TF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마지막으로 방한하는 것도 이 문제랑 관련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신한일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몹시 두렵습니다. 그 조선총독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를 한미일 공동 안보, 공동 관리 구역으로 두자. 그리고 신냉전 혹은 신삼국 체제 이 갈등으로 보면 독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지 않습니까? 동해에 군사기지를 만들자 한미일 합동에 이런 식의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몹시 두렵습니다. 그 동북아 평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런 걸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최근 칼럼을 봤는데 일본의 과거, 한국의 현재, 중국의 미래가 해결돼야 진정한 동북아 평화가 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고 과거 제국주의 행태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해야 된다.
한국은 현재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생긴 남북 간의 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중국은 주변국을 위협할 패권주의 행태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패권주의를 포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유럽이 국경 없이 넘나들듯이 동북아에서도 그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무척 공감이 가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꿈을 꾸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암울한, 왜냐하면 일본이 점점 더 과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일본의 정부가 서면 총리가 누가 바뀌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기회에 한국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틀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한일 선언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인영 의원 반론 듣고,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더 양보할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신한일 선언으로 저희가 독도를 양보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한치라도 내줄 뿐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국토와 국토 수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저는 당연한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제가 뭐 어떤 반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거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길게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00억) 원을 투자해서 영원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투자 결과인데요. 지난 3월에도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가 됐었지만 이걸 무시했다가 큰 손실이 났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미국 보스턴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했다 1,800억 원이 전액 손실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이 건물에 투자해 연 6% 수익을 낼 걸로 기대했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급증하며 건물 가치는 투자 시점 대비 30% 급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이 빌딩 차주인 부동산 개발사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불거졌는데 운용사인 미래에셋운용은 전액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1,800억 원 전액 손실이 결정된 겁니다. 이 문제는 어제 국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도 이게 투자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이렇게 손실을 크게 입혔으면 모든 자산 운용에 있어서 기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효 자금을 이렇게 금융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내부적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과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있을 터이고요. 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이나 디딤돌,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주로 사용됩니다. 국토부는 기금을 쓰고 남은 자금으로 국내외 자산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민 주거 안정에 써야 할 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소속의 이해운 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화면에선 상당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요즘 저 지역구에 그냥 이렇게 콕 박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역 예.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 왜냐하면 중구도 행사를 다 가야 되고 원래 대부분 의원들은 무슨 구 있으면 갑, 을, 병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2분의 1 또는 3분의 1만 가면 되는데 저는 중구도 다 가야 되고 성동구도 다 가야 되고 그러네요. 예, 이제 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예, 중구 성동 의뢰 당협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확실하게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취지의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동의를 하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팩트를 말씀하셨고요. 예. 팩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가 어렵고, 근데 다만 이제 경제라는 것은 선행 지표가 이제 살아나면 바로 체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차를 가지고 체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체감이 잘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대목은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표가 살아나고 있는데 체감이 아직 안 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제 반대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체감이 아직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지적하신 그 팩트들은 다 맞아요. 수출이 지금 일본은 하고 격차가 완전히 줄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는 천억 불 정도의 일본하고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32억 불로 줄어들었으면 1,000억 불에서 32억 불로 불과 3년 만에 숫자가 많이 확 줄었네요. 확 줄었죠. 왜냐하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몇십 배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굉장히 급속하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맞고, 네. 그럼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 수입 해외 부분이 거의 70%가 넘거든요. 그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그러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고용률이 계속 지금 30개월 연속으로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 부분도 경제에 상당히 좋은 지표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가 부채 급격하게 지금 이제 안정되고 있지 않냐. 문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3년에 1.3%밖에 GDP 대비로 안 늘었다는 거는 이거는 뭐 네. 정말 전 세계가 다 기적이라고 그러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물가도 보면 물가 얼마 전에 다들 우리 총선 때 대파 예. 대파 논쟁이 심했죠. 대파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이익을 받는데, 야당이 이익을 받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보면은 이제 2%대로 안정이 됐고, 이거는 뭐 완전히 지금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 아니에요? 네. 3년 5개월이라고 하면 윤 정부만 한 게 아니라 문 정부 마지막 해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문 정부 마지막 해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지금 최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과로 봐야죠. 네, 물가는 지금 개별 품목별로는 좀 들락날락하지만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한데 원래 물가가 그래요. 물가가 뭐 우리 생필품이나 뭐나 이게 수백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상품 몇 개를 네. 이제 가지고 물가 바스킷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바스킷이 올랐냐 내렸냐 가지고 정체적인 종합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별 품목이 오르고 내리고는 늘 있는 일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지표를 봐야 돼요. 정책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현 정부 임기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6개월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평가를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은 방향은 잘 잡고 왔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저는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시스템을 너무 망가뜨려 놓은 전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시스템을 개혁하는 개혁이 저는 윤 정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개혁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양약이 입에 쓰지만 몸에는 최고인 보약인 것처럼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운 게 개혁이잖아요. 예. 근데 그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저는 윤 정부가 나선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국가 건전 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지출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당연히 돈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그냥 주던 정부와 이제 조건을 여러 가지 걸고 엄격한 자격 요건을 따지는 정부, 어느 정부를 더 비판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후자를 비판하고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기는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될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그 경제 시스템 개혁에 크게 저는 두 가지 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의 창의가 만개하게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고 규제하는 거 꼭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죠. 근데 규제가 너무 지나쳐서 경제 성장이나 번역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걷어내고 있단 말이죠. 문정부만 하더라도 부동산 규제 얼마나 심하고 강했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 집값은 2배 이상 올라버렸잖아요. 5년 만에.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킨 전임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과오들을 지금 바로잡는 개혁의 과정을 가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 건전 재정이에요. 사실 건전 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로 잘 못 느끼시는데 우리 IMF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당장에 나라 빚이 그렇게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갚을 채무 상환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겪어보셨잖아요. 금반지 다 뺏어 팔고 하시던 그거를 잊으시고 지금 이제 국가 채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 이제 패널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 나라의 운명에 직결되는 게 국가 채무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이제 제시한 근거 중에 하나가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거든요. 올해 우리가 2.5%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준비했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이제 미국이 제일 높고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요. 우리가 2.5%로 두 번째는 맞는데 이런 반론이 나오거든요. 지난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높게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기저효과는 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기저효과가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지금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과 몇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신 분들이냐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2021년에 우리가 한 4% 넘게 성장했다고 세계 최고다. 문재인 정부가 뭐 완전히 경제에 거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띄웠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바로 직전 해인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네.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그다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기저효과를 최대한 본 문정권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잘했다고 막 칭찬 일색을 하시던 그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작년에는 마이너스도 아니고 1.4%였거든요. 예. 1.4%에서 2.5% 되는 것은 기저효과가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트집 잡으면서 기저효과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저는 억지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오름세로 이제 나타났고 그런데 2분기에 역성장하는 추세가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 한국은행 KDI도 지금 하향 조정을 조금씩 했고요. 어떻게 하반기는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하반기 KDI하고 하느니 이제 하향 조정했다 이러면 마치 이제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신 2.5%하고 상당히 거꾸로 가는 것처럼 많이 이제 시청자들은 느끼실 텐데 네. 그 2.5% KDI가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2.5%거든요. 원래 그거보다 더 높이 전망했다가 네.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2.5%가 KDI하고 사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네. KDI가 대통령하고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IMF도 연초에 했던 거와 달리 낮춘 게 2.5%인 거죠. 네. 그래서 KDI도 더 높이 봤다가 지금 낮춘 게 2.5%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제기구나 전문가들과 지금 대통령의 인식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물론 작년에는 사실 2.6%까지 보지 않았었어요. 한 2.2%, 3% 봤는데 올해 초에 다 2.6%로 상향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지금 또 다시 2.5%로 조금 낮추는 건데 근데 뭐 어쨌든 작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2.5%는 확실히 지금 더 기대 이상의 성장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2.6%냐 2.5%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2.5%가 다른 국제기구와 경제 전문가들, 경제 분석기관의 전망치와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향 조정을 일부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연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할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이 경제가 워낙 이제 그 숫자에 대한 해석도 있고 추세적인 분석도 있고 이래서 견해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이혜훈 전 의원 경제학 박사의 견해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아까 이제 언급을 잠깐 했는데 대통령은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학계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GDP 대비기 때문에 GDP가 늘어서 분모가 늘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적정 수준으로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꼭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려거든요. 원래 이제 GDP라는 거는 GDP가 늘어나면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 사실 부채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모든 나라와 국제기구가 이 국가 부채를 따질 때는 절대 규모를 따지지 않고 GDP 대비 비율을 꼭 따집니다. 그 이유가 GDP가 크냐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부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기준은 GDP 대비 몇 프로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건데 GDP 대비 굉장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야 규모로 따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경제학의 경을 모르는 분들 하는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는 퍼센티지로 보면 되겠네요. 예, 공격을 위해서 너무 억지를 많이 피시는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 똑같은 비유 이제 기준을 문정부에도 적용하고 윤정부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정부는 660조 우리가 GDP 규모가 늘어나면 국가부채도 서서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건국 이래 70년 동안 계속 늘어서 온 게 660조였어요. 문정부 시작할 때. 근데 문정부가 5년 만에 이걸 1076조로 만들었어요. 416조를 단 한 정부가 올린 기록적인, 이건 뭐 전 세계 이런 유례는 없을 거예요. 네. 이런 일을 벌여서 13%가 오른 거거든요. GDP 대비 비율이. 근데 지금 윤 정부는 3년 만에 1.3% 올랐단 말이죠. 5년 만에 13%를 올린 정부가 3년 만에 1.3%밖에 안 올린 정부한테 뭐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 3년 정도의 그 팬데믹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죠. 예, 그걸 감안하더라도 네. 문제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70년 동안 우리가 6.25 전쟁도 있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 IMF도 있었고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위기를 겪어오는 과정에서도 70년 동안 660조 늘었던 국가 채무를 단 5년 만에 416조를 거기다 더 얹어놓은 정부가 어디 누구한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세수 결손 문제도 심각하다. 뭐 아직까지는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여러 이제 분석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세수 문제, 뭐 부정적으로 세수 펑크라는 표현도 쓰는데 심각한 수준입니까?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부풀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올해 세수 펑크가 30조일 거다 이런 기사를 보면 그 근거가 뭐냐면 1월부터 7월까지 8.8조가 모자랐으니까 앞으로 5개월 남았죠. 5개월 동안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7개월 동안 8.8조 늘었는데 5개월 동안 그거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30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풀리는 것 같고 세수가 이제 보면 지금 상저하고거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훨씬 세수가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7월 달까지 8.8조가 모자랐으면 하반기 5개월 동안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모자랄 걸로 예상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예. 그럼 30조까지 나오기가 어려운데 막 이렇게 부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망이라는 건 부풀려도 뭐 틀리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들 굉장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문정부가 이 어마어마하게 국가 부채를 늘여놓은 거를 누군가는 이 악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사실 이 악역을 정치적으로 아무도 담당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세수가 이제 결손이 생긴다 또는 그리고 이제 그 국가 부채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걷고 적게 쓰는 거거든요. 네. 적게 쓰는 걸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정치적인 정권이든지 다 많이 써서 인기를 얻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러죠. 근데 돈을 안 쓰면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낮은 지지율, 인기 하락 이걸 감내하면서도 이 나라의 치명타를 어쨌든 해결하겠다는 게 저는 윤 정권으로 보입니다. 네, 한 1분여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이해훈 전 의원의 견해가 어떤지를 듣고 싶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폐지입니까? 아니면 유예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시행해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 당은 대통령, 당대표 모두 폐지잖아요. 예. 대부분의 의원들도.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윤 정권이 하는 거 모두 반대하고 총공격을 하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이거 유예론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결론이 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거를 그대로 시행하자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일부 이제 그 자기 주장을 하시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당대표가 이거 유예하자고 그러고 나오시잖아요. 예. 이건 여야 간에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알려진 거는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5천만 원 소득이 넘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을 번 사람에게 시행된다. 이렇게 많이 왜곡되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펀드, 그다음에 주식도 국내 상장 주식 외에 국내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주식 이런 거에서 돈을 번 사람들, 그다음에 파생 상품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250만 원만 넘어도 이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자들에게 유예해주는 그런 세금은 아닌데 많이 오해들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여러 이제 경제 지표와 또 경제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한번 모셔서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의료 상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한 지 사흘째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가라앉히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소통 속엔 상처가 되는 표현들도 등장하는 건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 한마디가 논란이었습니다. 어디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는 것도 경증이다. 의식을 다 잃거나 완전히 마비된 극단의 상황이 아니면 응급실을 찾지 말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동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허락하지 않는 어센틱 프라이빗 스페이스 렉서스 마스터피스 LM.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팜베이리. 카레토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뉴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 향기가 사라진다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그래서 있는 순간까지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다우니. 다 소화할 수 있냐고요?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딱.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소화 다 됐어. 다제스 한림제약.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